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증가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주민들은 에어컨 없이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홀몸 어르신들을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반지하 주택.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숨이 턱 막혀옵니다. 외부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 창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보지만 뜨거운 바람만 나올 뿐입니다. 80을 넘긴 어르신은 더위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날이 밝기만을 기다린 뒤 냉방 시설이 있는 경로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더우니까요. 덥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집에 있는 것도 그렇고 다 오나가나 덥잖아요. 오늘 경로당에 또 그렇게 또 에어컨도 틀어놓고 여기저기다 선풍기 틀어놓고 많아요. 사람이요. 인근의 또 다른 반지하 주택. 지금 실내 온도는 보시는 것처럼 3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내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선풍기를 틀고 어르신과 5분 정도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32도로 외부와는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반지하 방에 살고 있는 이태연 할머니는 올해가 유난히 덥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있지만 방 안 사정은 나을 게 없습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내부 온도에 하루에도 몇 번 샤워를 해보지만 더위를 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습도도 문제입니다. 올해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기승을 부리면서 장판과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올라 하루에도 몇 번 신문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아직 남았는데 더위를 어떻게 견딜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목욕도 하루 몇 번씩 하고 저녁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견디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에어컨이라도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처럼 더위에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193억 원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2만 가구와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5만 가구 등 37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에어컨 설치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선풍기만으로는 여름에 온도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온도 조절에 취약한 어르신들인 만큼 에어컨 지원이 좀 이제는 거의 필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 취약계층은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을 위해 보다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한강 수상버스인 리버버스의 명칭이 한강버스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정식 운항은 안전상의 문제로 내년 3월로 연기됐습니다. 수상버스 운항 계획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리버버스로 불렸던 한강 수상버스의 명칭이 한강버스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5월 시민 공모를 거쳐 확정된 한강버스 이름은 한강에서 운항되는 대중교통임을 명확히 나타낸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강이라는 공간과 대중교통 대명사인 버스가 조합된 것으로 직관적이면서 익숙하고 또 쉬운 명칭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한강에서 운항하는 수상 대중교통 수단임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색과 파란색이 조합된 선박은 길이 35m, 폭 9.5m, 150톤급으로 199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환경을 고려해 전기와 경유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로 제작되며 모두 8척이 운항됩니다. 선착장은 10월에 마곡과 여의도, 옥수와 잠실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망원과 잠원, 뚝섬이 완공됩니다. 한강버스는 7곳의 선착장을 평일 기준 하루 68회 운항하게 됩니다. 선착장은 1층과 2층 타입으로 만들어집니다. 마곡과 옥수는 1층 타입으로, 망원과 여의도, 잠원과 뚝섬, 잠실 선착장은 2층으로 지어집니다. 당초 10월부터 운항 예정이었던 한강버스는 안전상의 이유로 내년 2월로 정식 운항이 연기됐습니다. 한강버스는 이 같은 교량 17개를 매일 800회에서 많게는 1000회 이상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박 운항을 위해서는 고도의 숙달된 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에서 오는 조수 간만의 차이와 겨울철 자주 부는 돌풍은 운항을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운항하려면은 상당한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선장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량을 통과해야 되고 안전하게 그 항로를 달리려면. 그래서 충분한 시범 운항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부터 5개월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범 운항에 들어갑니다. 시범 운항은 선박 및 시설 설비 검증, 인력에 대한 훈련, 항로에 대한 검증, 예기치 않은 비상 대응 훈련, 영업 시 운항 등 5단계로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실제 선박을 운항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전용 항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진화에 긴 시간이 걸리는 데다 장소가 지하일 경우 불을 끄는 건 더 어려운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전기차만큼 속속 지하에 들어서는 전기차 충전 시설,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새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최초 발생 8시간 20분 만에 꺼졌고 그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35명이 구조됐습니다. 또 차량 40여 대가 불에 타고 100여 대가 열에 손상되거나 그을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017년 2만 5천 대 정도였던 국내 등록 전기차는 2022년 39만 대 가까이 늘었습니다. 5년 만에 15배나 증가한 겁니다. 최근에는 지하주차장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 시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완속 충전일 경우 이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최장 5시간까지 충전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불이 났을 경우입니다. 전기자동차 리튬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 현상을 일으켜 소화기를 이용한 빠른 진압이 어렵습니다. 순식간에 인근에 주차된 차들까지 옮겨 붙으며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걱정 많이 되죠. 했다가 괜히 같이 불 붙어보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전기차가. 그래갖고 지금 전기차들을 다 꺼려 하더라고, 사람들이. 멀리하지. 최근 6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160건. 지난 2018년 3건이었던 전기차 화재는 매년 늘어 지난해 72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한 번도 없었던 다중이용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지난해에는 10건 발생했습니다. 당장 부천 대장신도시에 계획 중인 대규모 지하공영 차고지는 전기버스 위주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지만 아직 화재 연구 용역은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승용차보다 화재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차량의 상부에 이렇게 탑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부 지붕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옆 차량으로 이렇게 번질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충분한 소방 시설도 필요하고 소방 시설의 특수성들을 조금 더 고려한 그런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잇따르는 화재 사고에 부산과 경남 등 일부 지자체들은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난 2015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지지부진했던 뚝섬지구가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개발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 호텔, 공연장 등이 들어섭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성동구 서울숲역 부근 성동구 일가 일대. 지난 2015년 뚝섬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면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착공 후 2020년 사업성 악화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최근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와 호텔, 공연장 등이 들어섭니다. 총 면적 19,000제곱미터로 지하 8층, 지상 48층 3개 동이 건립됩니다. 아파트는 2개 동으로 332세대가 공급됩니다.
나머지 1개 동은 604호실 규모의 호텔입니다. 이와 함께 근린생활시설과 900여 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이 들어서며 1,500여 대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해당 복합빌딩 개발을 인근 서울숲과 산표 레미콘 이전 부지와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숲에도 이제 그 공연장을 또 연계해서 건설을 할 계획으로 이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표 레미콘 부지도 향후 이제 그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과 연계된 어떤 관광과 문화의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환경영향평가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마치고 구조 안전심의를 거쳐 오는 2027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패션 산업하면 떠오르는 곳 서울 동대문일 텐데요. 동대문 패션 산업의 배후기지 역할을 수행한 곳이 바로 성북구입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과 인건비 탓에 침체기를 맞았던 성북구 봉제산업. 지자체의 지원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딜라이브 박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 국민을 열광케 한 2002 월드컵. 붉은 티셔츠를 입고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때 입었던 붉은 티셔츠. 바로 성북구 장위동의 봉제 공장에서 제작했습니다. 붉은 악마 빨간 티셔츠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됐죠. 조금 끝날 줄 알고 특수라는 건 이제 생각은 안 하다가 8강, 4강까지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장기간 되면서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간 티셔츠. 하지만 그 영광은 길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특수 효과가 끝나자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유통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젊은이들은 봉제업을 기피하게 됐고 기존 직원들의 고령화는 빨랐습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21살에 올라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냥 했는데 미싱도 자주 고장나고 일하는 것도 좀 많이 불편했었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노동력산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일감이 몰리면서 봉제 산업은 쇠퇴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나이들이 계시니까 많이 이제 못 오고 이제 해마다 주는 거죠. 외국에 가서 만들어 오고 그러니까 국내에도 생산하는 일감이 많이 줄잖아요. 대안 마련이 시급했던 성북구 봉제 산업. 2021년 기준 성북구 제조업체는 3,100여 개입니다. 이 가운데 67%인 2,100여 개가 의류 제조업체에 해당하는데요. 성북구는 서울자치구 가운데 종로구와 중랑구에 이어 봉제 공장이 가장 많습니다. 성북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패션 봉제 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봉제업체 지원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또 이제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부터 한 200여 업체가 했고요. 올해도 76개 업체가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 성북구 지자체에서라도 좀 더 해서 성북구 봉제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패션 섬유 봉제협회. 협회 아래로 성북 스마트 패션 산업센터와 패션 봉제 지원센터,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가 분업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능에선 차이를 보이지만 설립 취지는 같습니다. 인재 양성과 교육,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패션 의류 산업, 인력 교육, 양성, 취업 연계 등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의류 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드타운으로 자족 기능이 미약한 성북구. 성북구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봉제업을 꼽습니다. 지난 2021년 개관한 성북 스마트 패션 산업센터. 봉제 관련 최첨단 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한 손정미 대표. 센터에 있는 최첨단 장비를 접한 후 아예 성북구로 이사했습니다. 특종 장비 있고 공용 재단실에서 무료로 재단해 주시고 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선 기계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비싼 장비들.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구입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센터는 인재 양성 교육도 합니다. 강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봉제 전문가. 그가 전해주는 생생한 창업 경험과 노하우는 제2의 봉제업체 대표를 꿈꾸는 MZ세대 박선영 씨에게도 의지와 도움이 됩니다. 실무자들의 그러니까 실제 창업하신 분들,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선생님으로 계셔서 애로사항이라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하셔서 고맙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북구 봉제협회는 현재 협회 공동 브랜드를 런칭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유명 브랜드와의 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봉제업체의 90% 이상이 강북권에 집중된 만큼 타구와도 봉제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입니다. 동북권의 거의 한 80% 이상 90%가 현재 좀 존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고가 장비를 집적센터 권역별로 만든다든가 판매를 연결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 시장을 더 확대해서 침체에서 벗어나 서울 동북권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인 봉제산업. 성북구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패션 봉제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앞으로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빌라이브 뉴스 박선표입니다.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가 지난달부터 본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을 출시한 결과 한 달 만에 4만 3천 장이 충전되거나 사용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하루 평균 4,399명이 이용한 것이며 가장 인기 있는 권종은 3일권으로 15,423장이 판매됐습니다. 운송수단별로는 지하철이 68%, 버스가 31%로 지하철 이용이 2배가량 높았으며 4호선 명동역과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충전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권은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발매된 기후동행 카드로 1일권은 5,000원, 2일권 8,000원, 3일권 만원, 5일권 15,000원, 7일권 2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